네, 안녕하세요. 주말을 잘 보내셨습니까? 라는 말을 할 수가 없겠네요. 왜냐면 금요일 밤에 미국장이 크게 폭락을 했죠. 우리나라도 역시나 내일 폭락이 예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하락을 맞이해야 되는 우리 입장인데, 미국 증시 하락폭 그리고 주말간의 비트코인이 반등을 안 주는 걸 보자 하니 아마도 한 2% 정도 제 예상입니다. 경험상 한 2% 정도 빠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갖게 되네요. 일단 시장 자체가 최근에 이제 코스닥 기준으로요, 889포인트 정도, 요 정도 밑으로 좀 지켜주는 그림을 가졌었는데, 사실 이거는 뭐 그렇게 의미 있는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이 밑에 우리가 이전에 러시아 사태 때도 방어를 했던, 러시아가 문제가 생겼을 때도,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했을 때도 방어를 해줬고, 또 금리 인상 소식이 들렸을 때도 방어를 해줬던 이런 가격을 우리가 좀 유심히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장이 빠졌으니까 이 라인이 될 수 있겠는데, 뭐 837포인트 그리고 위로는 860포인트 대략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구간까지는 좀 밑으로 열려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적으로 종목이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이 정도까지는 좀 감수를 해야겠다라고 먼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얼마 전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제가 주말간에 이제 미국 기업들의 실적을 좀 살펴봤어요. 근데 뭐 아마존이 엄청난 폭락을 했죠. 네. 아마존도 이제 미국 증시 나스닥을 이끌었던 주인공 중에 한 명이에요. 근데 이 아마존이란 주식이 우리 펄어비스가 크게 폭락한 것처럼 이 주식도 크게 폭락을 했다고 한다면, 일단 투심 분위기는 완전히 깨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거를 갭을 메워주고 다시 상승을 시켜주는 그 힘이 들어오지 않는 이상은 요게 분위기가 완전 좌절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나 실적을 놓고 봤을 때 아마존은 실적이 좋지는 않지만, 뭐 그 외에 또 중요한 주식들이 있죠. 애플이라든지 또는 테슬라라든지 이런 기업들의 실적은 나름 괜찮았습니다. 더불어서 뭐 페이스북도 그렇게 나쁜 실적은 아니었고요. 그럼에도 나스닥이 큰 폭락을 하게 된 건 역시나 대외적인 악재가 있는 거죠. 네, 금리 인상 소식과 그리고 러시아에 대한 문제점들, 인플레이션, 이것들이 계속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지금 꽤 두려운 마음이 들잖아요. 그럼 이전의 사례를 봤을 때 큰 폭락은 어떻게 하면 발생을 하는가? 이 부분을 조금 관심 있게 이야기했으면 좋겠어요. 최근에 사실 우리 금리 인상한다고 하면서 1월장에 굉장히 큰 폭락을 했었죠. 그리고 나서 반등이 나오긴 했는데 사실 그렇게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반등 수치는 아니었던 것 같고요. 조정이 더 빠르게 진행이 돼서 현재 손실이 누적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제가 보았을 때는요, 이미 우리나라 증시는요, 자주 나오는 폭락 아닙니다. 이 폭락이 한번 나왔기 때문에 저의 견해로는 이러한 폭락이 또다시 나오는 건 쉽지 않다. 확률적으로 한 번 여기서 쏟아냈기 때문에. 어떤 것 때문에 쏟아냈습니까? 금리 인상이요. 금리 인상 때문에 이렇게 하락했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또 한다고 해서 또 하락 영향을 받지는 않을 거라고 일단은 1차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왜 추가적인 하락이 되고 있는 겁니까? 실적이 문제예요? 아니요. 삼성전자도 실적이 꽤 괜찮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기업들조차도 실적이 괜찮습니다. 그래서 큰 폭락이 연속성을 띠려면 어떤 상황이 만들어져야 되냐면요, 이제 이 폭락은요, 우려감이에요. 우려. 그렇겠죠. 걱정을 하니까 사람들이 안 좋아질 것 같아라고 해서 겁먹어서 던지는 거죠. 자, 그럼 그 다음에 연속적인 이 큰 폭락이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우려가 사실화돼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우려했던 부분이 이젠 사실화됐고 기업들이 매출이 안 나오고 딱 까보니까 돈도 못 벌고 어떤 기업은 부도낼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미리 주식을 던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려로 인해서 큰 폭락이 나오는 사례는 꽤 많아요. 1년에 한 번쯤은 그렇게 우려스러운 사건으로 인해서 주가가 폭락을 합니다. 그런데 연속적인 폭락이 나오려면요, 이 우려되는 부분이 이제 사실화가 돼서, 이건 그럼 무엇입니까? 실물 경제가 이제 타격을 입고 실제적인 부도가 나고 경제가 침체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객관적으로 지금 상황을 보자고 한다면, 우려로 인해서 주가가 하락하는 것까지야 뭐 그렇다 쳐요. 근데 이것이 사실화돼서 실제 경제가 마비가 되고 부도나는 기업들이 생기는 건 아직은 아니죠. 자, 그러면 이 문제의 본질이 뭡니까? 인플레이션이죠.
인플레이션은 뭡니까? 이제 원자재 값이 다 올라버리니까 기업들이 이게 매출 구조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생각을 해서 내가 식당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예요. 근데 밀가루 값도 오르고 인건비도 오르고 막 이것저것 다 올랐어요. 기름값도 오르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자재값이 오른다라는 거죠. 그러면 손님들의 양해를 구하고 물건값을 올릴 수 있겠죠. 음식값을 올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과정이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내가 일시적으로는 손실을 보고 손해를 보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손해만 보고 망할 수 없잖아요. 그럼 장사 어떻게 합니까? 기업이 망할 수 없잖아요. 어쨌든 밥을 먹는 사람들은 있을 것이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기업도 결국은 물건을 사는 사람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1분기, 2분기 정도는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어요. 이 눈치를 봐야죠. 다짜고짜 원자재값 올랐습니다 해서 물건값 오릅니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납득을 합니까? 눈치 싸움이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하다 못해 어쩔 수 없이 결국은 물건값을 올리게 되면 또 기업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매출 구조가 이전과 다르게 다시 정상화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우려감으로 인해서 주가가 빠진다? 빠질 수도 있어요. 우려감이 있으니까. 그러나 기업이 인플레이션 때문에 문을 닫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 모든 폭탄을 다 껴안고 사업 접을 겁니까? 아니죠. 소비자에게 이것을 전가시키겠죠.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이제 해소가 되리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어떤 것도 짚고 가야 되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기업들의 실적이에요. 기업 실적이 지금까지 괜찮습니다. 그래서 쌓아놓은 유보금이라든지 현금이 굉장히 많아요. 이 현금을 얘네가 그동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공격적인 투자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코로나 사태가 풀리고 사람들이 이제 움직이고 활동하는 범위 안에서 이제 투자를 할 수 있는 상황과 여건이 마련이 됐습니다. 아직도 이제 상하이가 셧다운 사태로 문제가 있긴 하지만 결국 그것도 계속 끌고 가지는 못합니다.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기업 실적에도 문제는 없다. 그래서 지금 상황이 이제 우려감으로 인해서 떨어지는 상황이긴 하지만 이것이 실물 경제로까지는 아직은 이어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일단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주식은 무엇이 또 중요하죠? 주식은요, 이 분위기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과 같은 시장 속에서 누가 신규 매수하려고 통장 개설하겠습니까? 안 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신규 자금이 유입이 어떻게 된다? 유입이 안 됩니다. 이거 커다란 문제예요. 주식은 결국 누군가가 고점에서 물건을 사줘야 됩니다. 근데 지금처럼 이 공포가 압도하는 이 시장 속에서 사람들이 섣불리 사겠습니까? 과감하게 살 수 있을까요? 그런 사람 많지 않아요. 그래서 공포가 지배하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다이나믹한 반등을 기대하기라는 지금은 어렵겠죠. 그럼 다이나믹한 반등이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가가 더 떨어져서 이제 저가 형태로 됐을 때 저가 매수를 노리는 누구? 세력이 끼어들게 됩니다. 세력이 개입하게 돼요. 그럼 큰 손이 들어오게 되고 주가가 어떻게 됩니까? 방어가 되면서 반등이 나오게 돼요. 그럼 그때부터 또 어떻게 돼요? 이제 바닥인가 하면서 분위기가 반등장으로 분위기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참 웃긴 게 이렇게 공포감을 주고 떨어질 때는 아무도 섣불리 사기가 어렵다는 거죠. 당연한 거긴 하지만. 근데 이 상황을 누가 뒤집어 줄 수 있다? 이거 세력만이 가능합니다. 근데 제가 보아하니까 지금 차트가 흘러내리고 무너지는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 어떤 게 최근에 문제를 일으켰죠? 펄어비스. 이거는요, 여러분 제가 라이브 방송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건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펄어비스가 30% 가까이 빠졌는데 이거는 진짜 여러분 이거 펄어비스 주주시라고 한다면 이거 신고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니 펄어비스가 무슨 저 소형회사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쌍용차 인수하고 뭐 난리 났잖아요. 뭐 인수한다 만다 하면서 에디슨 EV도 다 해먹고 막 여러 종목들이 또 붙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종목에서나 마이너스 30%가 나오죠. 이런 급등주, 이런 재료만을 가지고 실체가 없는 걸로 가지고 말장난으로 오르는 주식이나 마이너스 30% 이렇게 나오는 게 주식시장이에요. 근데 펄어비스와 같이 우량한 주식이 단순히 공매도로 인해서 마이너스 30% 뺐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사기죠, 사기. 왜냐면 이게 빠지고 나서 공매도로 인해서 다시 주가가 회복된다라는 보장도 없고 더 내려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럼 그 위에서 많은 사람들이 샀던 그 금액이 어떻게 된 겁니까? 증발해버린 거예요. 굉장히 부당한 거죠. 그럼 이거를 좀 객관적으로 보면 어때요? 이 부당한 상황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이루어진다, 진행된다라는 것은 세력들이 계속적으로 시장을 밀겠다라는 이런 취지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 당장 다이나믹하게 올릴 거였으면 이렇게까지 빼진 않죠. 30% 뺐다는 거 엄청나게 뺀 겁니다. 그럼 다시 복구하려면 30% 이상을 올려줘야 되는데 펄어비스라는 주식이 그렇게 다이나믹하게 오르는 주식이 아니잖아요. 그게 뭐 쌍용차 인수하겠다 이런 재료 가지고 막 들락날락거리는 주식이 아니잖아요. 굉장히 우량주고 실적을 바탕으로 가는 주식이기 때문에 이걸 회복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견해를 이제 정리를 하자면 시장은 좀 밀리긴 하지만 이것이 이제 실물 경제에 타격을 입힐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지켜봐야 되는 거고 그리고 정부 정책도 어떤 식으로 전개를 해 나가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가계부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이 독약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뭐 금리 인상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지금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 이제 기업들이 금리가 올라가서 투자를 좀 보수적으로 할 거다라고 예상하고 있지만 근데 한편으로는 기업들이 돈들을 엄청나게 쌓아두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은 별 타격을 주지 못할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금리 인상이 뭐 갑자기 5%가 되고 막 이런 건 또 아니잖아요. 이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기업이 돈을 벌면 괜찮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차트를 볼 때는 이제 세력 입장에서 좀 밀 작정을 했기 때문에 이 기간을 좀 고려해 봤을 때 보통 사람들이 회의감을 느끼고 나가는 시간 정도가 한 6개월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얼마 전 영상에서 5월 달에 수급이 결정 날 겁니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좀 앞당겨서 지금 하락을 한 거예요. 펄어비스가. 그러니까 펄어비스가 언제까지 저렇게 옆으로만 갈 수 없거든요. 그래서 밑으로 방향을 정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우리한테는 한편으로는요. 이제 신규 매수가 들어오지 않는 이상 힘든 시장이 유지될 수밖에 없다. 세력이 다이나믹하게 올려주지 않는 이상 지금 상황이 반전되기는 쉽지가 않다. 그러나 실적이 전체적으로 나오고 있는 전제하에 지금 밀어낸 수치를 제가 보니까 너무 많이 밀어냈어요. 미국 주식들도 굉장히 많은 폭으로 밀어냈더라고요. 그래서 이 이상 밀어내는 것이 좀 쉽지는 않지 않을까.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도 방어해 줄 수 있는 라인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라인에서 좀 방어가 되고 반등에 대해서 또는 반등이 아니더라도 좀 옆으로 가는 그런 안정화되는 그런 시간을 좀 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일단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